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상고심 선고가 있죠. 네, 이번 주 목요일에 그 JTBC 태블릿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카페에서도 많이 지금 설레가 있고 어떻게 될지 다들 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초안을 작성한 그 진상규명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2심, 그러니까 원심의 판결이 워낙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파기환송되지 않으면은 그 뭐 다른 어떤 모든 재판도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초안 작성할 때는 그 뭐 상고 이유서나 상고 이유 보충서 초안 작성할 때는 진상규명단이 다 초안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고 황현 전 대표 변호사였던 그 김경철 변호인이었던 김경철 변호사님이 자문을 좀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한 거는 이재일 변호사님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상고 이유서와 상고 이유 보충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독자님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판결이 잘못됐는지, 엄철 재판부의 그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상고심이라는 거는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은 그 특수성이 있어요. 그 원심이 판단한, 그러니까 2심에서 판단한 결론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법률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론이 예컨대 태블릿 PC가 이제 그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그 2심의 결론인데, 그 결론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말라. 김한수가 사용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결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상고가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뭘 주장을 해야 되느냐, 상고심에서는. 결론은 그대로 놔두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의 특징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법원이 결론을 내린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결론도 잘못됐다, 요 전제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희재 대표가 그 주장한 크게 네 가지는 뭐냐: 증거재판주의 위반,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자유심증주의 위반, 피고인 신문 침해, 총 요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뭐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별게 아닌 게,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거는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죄를 하기 위해서. 유죄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은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충분한 증거 조사가 되고 충분하게 모든 증거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느냐,
요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하여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느냐. 과연 피고인이. 뭐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심증주의 위반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된다. 판결문에.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뭐 마지막으로 이제 피고인 신분권 침해라는 거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론할 기회를 줬느냐. 그런데 이거는 사실 크게 비중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증거재판주의라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상고 이후에. 근데 이거를 종합을 하면은 사실 뭐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우리가 찝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판결문에 논리적인 오류가 관찰이 되면은 그 상태로는 결코 유죄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논리적 오류가 있느냐, 판결문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면은 그것은 적법하고 아주 유력한 상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게 있는데 그 핵심 증거를 전혀 증거조사하지 않았다거나 빼먹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요런 부분이 이제 적법하고 유력한 이제 상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이제 진상규명대에서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JTBC 태블릿이 기기가 조작이 되었는지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한 파일 단위의 포렌식 감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자, 그랬으면은 기기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예컨대 L자 패턴으로 조작됐는지 안 되었는지, 입수 당시에 2016년 10월 18일 입수할 당시에 L자 패턴으로 조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L자 패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스템 파일에 관해서 정밀한 포렌식 감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전제니까. 항소심 판결에서는 분명히 정밀 포렌식 감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정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정밀 포렌식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자, 그러면은 정밀 포렌식 감정 없이 기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결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스스로 제시한 전제와 완전히 이제 모순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논리적 모순입니다. 논리적 모순. 요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항소심에서 이제 그 제시한 증거나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증거나 논리와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 이런 때도 이 상태로는 유죄 판결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L자 패턴입니다. L자 패턴에 관해서 항소심에서 뭐라 그랬냐? 잠금 장치가 변경된다고 한다면은, 잠금 장치가 변경되면은 반드시 device policies.xml 파일과 gesture.key 파일, 이 두 가지 파일이 동시에 변경 기록이 발생한다. 항상 두 가지 파일이 같이 변경된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포렌식 국과수에서 그 JTBC 태블릿에서 포렌식한 결과를 보니까 2016년 10월 18일 입수 당시에 그 L자 패턴이 이미 설정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 L자 패턴을 풀었다고 이제 공수사실이 그렇게 적시가 됐겠죠. 그러면은 그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device.policy.xml 파일과 gesture.key 파일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변경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지금 없습니다. 그 기록이. 어느 한 파일만 변경된 기록이 각각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 전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016년 10월 18일에 L자 패턴으로 잠금이 해제되었다는 게 공소 사실이고, 이제 변 대표는 그게 아니다. 2016년 18일에는 L자 패턴이 아니고 오히려 2016년 10월 24일 검찰에 이미 제출되기 직전에 잠금 장치가 변경되었다. 요게 이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인데, 그 항소심에서 그 제시한 논리는 잠금 장치가 변경, 그러니까 설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설정되는 걸 포함해서 변경되면은 반드시 디바이스 파일과 gesture.key 파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 동시에 존재한 경우가 아예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전제 사실 자체를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주 심각한 그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카카오톡 선생님 닉네임, 이거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대화창에, 그러니까 JTBC가 보도를 할 때 카카오톡 대화창에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이 최순실을 의미하고, 최서원 원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최서원 원장이 하이라고 보내는 그 채팅창이 떠 있는데, 거기 상대방은 이제 김한수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최서원이 태블릿을 실사용하였다라는 근거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JTBC가. 근데 이 카카오톡 선생님 닉네임이라는 게 포렌식을 해보니까,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JTBC가 입수를 한 뒤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최초로 선생님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이 등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 선생님, JTBC가 점유하는 동안에 카카오톡의 닉네임을 선생님이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항소심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상대방 카카오톡의 연락처 앱이 변경이 되면은, 상대방이 연락처를 변경하게 되면은 그게 카카오톡과 연동되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연동되면서 변경이 되는 것이지 JTBC가 그걸 임의로 조작하진 않았다. 요게 이제 그 핵심 논리인데, 항소심에
그 근데 이제 거기서 놓친 게 뭐냐? 놓친 게 이게 이 태블릿의 사용자가 아닌 태블릿 사용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의 연락처가 변경됐다. 변경됐다는 그 사실을 전제를 하고서는 지금 항소심은 이 그 조작 사실을 부인을 했는데 이게 연락처 앱에서 연락처 앱을 변경한 프로필을 닉네임을 변경한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JTBC에서 방송했던 대로 이게 JTBC가 점유하던 때 JTBC에서 이 태블릿의 사용자가 변경을 한 겁니다. 닉네임을 선생님으로. 그렇다면은 당연히 JTBC가 점유하는 동안에 이 선생님 닉네임을 연락처 앱에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카카오톡에서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히려 그 연락처 앱과 카카오톡 앱의 동기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는 그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갈 때 오히려 JTBC가 그것을 연락처 앱에서 태블릿의 연락처 앱에서 사용자 닉네임을 변경했다라는 논리로 이제 가게 되니까 서로 상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력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일 계정 그 그레이트 팍 아니다. 그레이트 팍은 아니고 그 메일 계정이 있는데 메일 계정에 그 김수민이라는 그 여성의 사진 얼굴이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그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대선 캠프 2012년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잠깐 활동을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서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그냥 취직을 했는 상태였거든요. 이 사람 사진이 지금 JTBC 태블릿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진이 그 2016년 그러니까 JTBC가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 사진과 그러니까 김수민의 사진 파일에 이미지 사진 파일이 한 수십 장 생성이 됩니다. 계속 수십 장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봤느냐? 원심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 그러니까 뭐 김수민이라든지 그 아니면 뭐 관련된 사람들이 연락처 앱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마찬가지로 이 태블릿에도 반영이 메일 계정에도 동기화되면서 반영이 된 거다. 요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심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심에서 그 논리적 근거로 내세운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쟁점 해설서라고 고려대 그 포렌식 학회 그 학회장이 그 운영하는 이상진 교수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그 김순 사진 파일이 조작이 아니라는 근거로 뭐 이렇게 포렌식 실험을 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그걸 증거로 사용해서 조작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쟁점 해설서를 일부만 이용했고 일부만 증거로
유리한 부분만 증거로 사용하고 그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은 임시 파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된 파일이 아니고 임시 파일, 임시 파일은 이 사진에 어떤 조작을 가해서 수정을 가했을 때 임시 파일이 생성된다. 요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된 파일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된 파일 말고 임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이 뭔가 수정사항이 있을 때 그런 파일이 생성된다라는 게 그 원심이 제시한 증거에 후반부에 나와 있다는 거죠. 후반부에. 그래서 오히려 원심이 제시한 그 쟁점 해설서라는 증거를 보면은 김수민 파일이 JTBC가 점유하는 동안 그 모종의 어떤 뭐 수정을 했든지 삭제를 했든지 클릭을 했든지 그런 현상 때문에 임시 파일이 생성됐겠구나 라고 오히려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오히려 그 원심이 제시한 증거, 자기가 이제 기기 조작이 없다라고 제시한 증거가 기기가 조작된 증거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죄 증거의 그 유죄 어떤 강력한 무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카카오톡, 뭐 이거는 사실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카오톡 대화방이 이제 소멸된 사실들은 이제 우리 오랜 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원심에서 뭐라 그랬느냐, 카카오톡 대화방이 수백 개였다가, 검찰이 포렌식을 할 때는 수백 개였다가 나중에 국과수가 포렌식을 할 때 보니까 이게 뭐 수십 개로 줄어있더라. 그러니까 수백 개가 그냥 대화방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원심에서 뭐라 그러냐, 수백 개 대화방이 수십 개로 줄어들었지만 그 중에 8개의 대화방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카카오 대화방이 삭제되거나 기기가 조작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글쎄, 이거는 뭐 굳이 뭐 합성 분할의 오류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그 뭐 정확한 개념을 안 들이대더라도 이거는 초등학생만 돼도 뭔가 이건 잘못된 논리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수백 개 대화방에서 수십 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8개가 같다 그래가지고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래가지고서는 기기 조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논리를 가지고서는 기기 조작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라는 주장인 거죠.